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예비 후보 단일화 이후에 이제 8명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말 이후로 2차례 TV 토론회, 국민 면접 치렀습니다.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견제가 유난히 좀 눈에 띈 그런 상황인데요. 이재명 캠프에서 대변인 맡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과 함께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민주당 경선 흥행이 잘 될까? 그리고 일정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좀 있었고. 예. 근데 지금 상황이 일정 정도 좀 진행이 되고는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과정은? 이제 흥행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우리가 영화로 얘기하거나 드라마 얘기할 때 주연 배우가 도대체 누구냐. 네. 가장 중요한 건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연 배우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시민들도 그렇고 이제 유권자들도 그렇고 특히 이제 당원들 여러분 같은 경우는 네. 도대체 우리를 대표하신 민주당의 주연 배우가 누구냐에 대한 각광을 받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제 경선에 들어간 거고요. 네. 시민들의 관심도가 더욱 커질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 국민 면접에서 그 평가단이 있었더라고요. 200명의 평가단이 있었고. 근데 평가가 나왔는데 이재명 지사는 순위 밖으로 밀려났다는 뉴스가 꽤 나왔어요. 네네. 그건 왜 그랬다고 보세요? 국민 면접이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200명을 대상으로 했고 이제 블라인드 면접 또 심층 면접 세 분이 이제 심층 면접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보통의 경우는 이제 1위 후보에 대해서 공세적인 질문들이 나오게 되고요. 또 그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방어적인 자세를 좀 취할 수밖에 없는 건데 아마 그런 구조가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1위 후보에 비해서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 면접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기회가 있는 거에 대한 부분도 참작 사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면접에 있어서 1위 후보가 좀 불리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개의치 않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이렇게 봐야 되죠. 이제 국민 면접은 이제 심층 면접이긴 하지만 여길 더 넘어서서 이제 앞으로 이제 경선 과정에서 있을 때는 본격적으로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를 누가 더 잘 운영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집중되기 때문에 이제 업적과 비전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더 치열하게 이제 논리 전개가 되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탁월한 추진력과 업무에 대한 성과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있어서 또 유권자 입장에서도 많은 어떤 신임을 얻을 거라고 봅니다. 그 박성준 의원께서 이재명 지사의 대변인을 맡고 대변인을 맡고 있죠. 그럼 대변인 입장에서 견제할 수는 있다. 근데 너무 이게 공세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서운함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다. 우린 충분히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공세는 충분히 반응할 만하다라는 판단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거예요? 이번뿐만 아니라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이제 87년 체제 이후에 그 대통령 선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13대 때부터 이제 쭉 있어 왔는데 그 대통령 선거 때마다 얼마나 다 치열했습니까? 그 치열한 관문을 통과하는 자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그 첫째 관문은 정당 정치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경선 후보 지금 이제 9분이 나왔다 지금 8명이 돼 있는데 8명도 서로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나온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경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거기에 따라서 그 내용은 누가 더 국가를 잘 통치할 수 있느냐 이끌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렇게 치열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어제 그 정세균 후보가 그 스캔들 관련된 질문을 하셨어요. 이거 지금 뉴스로 계속 다뤄지고 있는데 바지 한 번 더 내릴까 이 발언에 대해서도 오늘까지도 좀 얘기 나오거든요. 저는 이제 그 지사님하고 얘기는 나누지는 않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민주당이 이제 정권 재창출을 하고 국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건가에 대한 대선 후보의 경선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정책과 변화와 혁신에 대한 경쟁을 해야 되는 건데 과거에 나왔던 이슈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제 스캔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재명 지사님께서 선거에 나왔을 때 검증이 됐고 이미 일단락된 문제를 지금 대한민국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에 대한 큰 전환 시점에서 대전환 시기에서 그런 질문이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제 서운함 답답함의 토로로 저는 그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어떤 거냐면 지사님도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이 대선 토론 과정에서 나왔다라고 했을 경우에 아마 이제
감당하기는 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예, 예. 그런 마음에서 아마 이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냐 이렇게 제 나름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이냐? 그렇지는 않겠죠. 계속될 것 같고. 예, 예. 게다가 보면은 이제 집중돼서 이제 질문이 이 지사 쪽으로 오다 보면 이거 방어하는데 급급하다 보면 앞서 말씀하셨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이 쉽지 않아요. 저는 그 지금 뭐 앵커께서 충분히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는데 예. 국민들은 두 가지 판단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예, 예.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돼 있는 건데 예. 이제 새로운 이슈가 됐다라고 하면 그 이슈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더 보는 시각이 있고요. 예. 그렇지만 이재명 지사는 과거에 선거를 3번 치르면서 이 문제가 거론됐기 때문에 이미 유권자 여러분께서도 학습된 거였다. 이미 알고 있는 이슈였다라는 부분이 저는 예. 그래서 확장성이라고 할까요? 눈덩이처럼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점점 이제 작아지는 이슈가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거론은 되고 있지만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 유권자분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네. 미래에 대한 투표거든요. 예. 좀 더 우리나라를 어떻게 갈 거냐. 그다음에 국가 비전, 성장 동력, 복지 정책은 어떻게 하고 우리의 경제 정책은 어떻게 하고 남북 관계는 어떻게 외교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예.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 중에 이 한 이슈가 전체 이슈를 덮을 수는 없는 거고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미 학습된 이슈이기 때문에 네. 저는 커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권 주자들의 여러 가지 정책 보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부분들이 좀 있지 예, 않습니까? 있죠. 예. 많은 분들이 이재명 지사 하면 기본소득과 네네. 같이 궤를 같이 해서 생각을 하곤 하는데 이 지사의 최근 발언을 보면은 1번 공약은 성장 정책이어야 한다. 이렇게 성장을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네. 근데 기본소득과 성장은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또 판단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렇게 예. 봐야 됩니다. 우리 이재명 지사의 이제 큰 축은 성장과 공정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이제 두 축으로 해서 국가 발전에 큰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공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왜 나왔을까부터 이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고 사회 양극화라는 거죠. 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성장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정이라는 화두를 꺼내 드는 거고 네. 그러면 불평등과 양극화에 함몰돼서 우리가 나가지 못한다고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개설하기 위한 정책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 네. 경제 선순환 구조라고 할 수 있는 수요를 창출할 수 있어서 거기서 경제가 돌고 성장의 모멘텀을 잡아가는 것이 뭐냐. 그것이 가장 기본 베이스. 기본 베이스가 바로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거죠. 네. 그 기본소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경제 정책이면서 성장 정책이면서 또 하나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성장과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같이 가는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공약 같은 것들은 다 지금 일정 정도의 그 점검이 다 끝났습니까?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제 캠프에 들어와서 보니까 네. 지사님께서 그동안에 관련된 그 정책에 대한 것들은 예. 캠프에서 많은 공약을 준비를 해왔고요. 네네.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이 들어가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그 공약들 하나하나 발표할 것을 보고 예.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가가 이렇게 갈 거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예측 가능성, 청사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아마 내놓고 국민에게 이제 좋은 정책들을 판단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이 지사의 후원 회장으로 어제 네네네. 참여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인 강금실 전 장관이 위촉됐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네네. 이걸 두고 친노 지지층을 끌어안아서 당 지지세를 확장하기 위한 행보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입장을 밝혀해 주세요. 어제 이제 제가 그 대변인을 하면서 강금실 전 장관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예, 예. 첫 통화였거든요. 저는 사실 알지를 못했고. 근데 전화할 때 우리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연세도 좀 있으시고 예전에 법무부 장관을 하셨는데 전화하면서 느낌이 신선하다.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올드한 느낌이 없이 예.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그래도 따라오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건가에 대한 분들을 늘 생각했던 분이 아니겠느냐. 네. 그리고 어떤 후원회장이라고 하는 상징성, 그 상징을 왜 했느냐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 강금실 전 장관님이 살아온 것은 민변 부회장도 하고 사회 약자라든가 소수의 인권의 보호라든가 또 요 근래에 우리가 화두가 됐던 ESG 경영과 관련된 성장과 관련된 부분들을 늘 지금
그 공부하고 있고 또 그 일들을 좀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랬을 경우에 이재명 지사와 걸어왔던 길에 있어서 사회 약자라든가 소수에 대한 우리 인권에 대한 보호라든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화두가 되고 있는 어떤 성장이라고 하는 것 그 성장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은 늘 있어 왔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주 알맞는 후원회장이고 그 역할을 또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분이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법무부 장관 하지 않았습니까? 그 법무부 장관 할 당시에 화두가 검찰개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검찰개혁에 있어서 또 최전선에 있었던 분이고 상당히 어려움도 많이 겪었던 분이고 그리고 여성 또 법무부 장관이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맞아떨어져서 후원회장이 임명됐다고 봅니다. 후원회장이라고 하면 그 전부터 뭐 관계가 있다거나 오랜 친분을 쌓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런 경우였는지 아니면 이번에 좀 요청을 드린 것인지 아니면 강 전 장관께서 내가 이번에 맡겠습니다라고 요청이 왔던 건지. 보통의 경우는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분리해서 할 수가 있는데 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서로 이제 교분도 있겠지만 교분이 있다고 해서 꼭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교분이 없다고 해서 또 안 받아들이는 건 아니란 말이죠. 지금의 이제 시대 과제가 변화이고 네. 또 하나는 그런 혁신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아마 강금실 전 장관님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 시대의 리더십에 맞는 사람을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정권에서 일을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더 잘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들을 했고요. 네. 이 대전환기에 그런 인물이 맞다고 하면 아마 강금실 전 장관님도 이재명 지사가 맞지 않겠느냐. 네. 서로 이런 교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동자만 봐도 안다고 아마 그런 측면에서 서로 수락하고 또 요청하고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시간이 갈수록 여러 가지 이벤트 같은 것들 하나씩 진행할수록 이재명 대 반 이재명 이런 구도로 좀 나뉘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 반 이재명 구도에 정세균 이광재 후보 단일화를 했고 이게 또 다른 후보로 확장성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있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역대 대선에서 이제 늘 등장했던 이슈인데요. 예. 단일화가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인물입니다. 인물. 그 인물이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밝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크게 세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합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이제 마찬가지인 건데 그러면 그 인물이 무엇을 정책 이 시대가 요구하는 역사적 소명이라고 하는 정책을 어떻게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전략이 나와야 되는 건데 이 세 가지가 국민에게는 어떻게 다가와야 되느냐면 감동으로 다가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조건이 인물인데 그 인물의 상징성이 과연 단일화했을 경우에 지금 시대에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지율로 나타나는 거고 여론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 후보들이 저는 단일화가 계속 이제 얘기는 나올 거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시너지가 나서 국민들에게 감동이 있을 때는 경쟁력이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는 그냥 하나였던 그 과정에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역대 보면은 이제 그 강자에게는 강자 이 1위 후보는 내가 반드시 하겠다라고 하는 자강론이거든요. 열심히 해서 스스로 해서 이것을 반드시 달성하겠다. 약자들은 대부분 약자 연합론을 해서 연대나 연합론을 통해서 자신들의 약세를 극복하고자 하는 하나의 전략 차원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꼭 이재명 대 반 이재명계가 아니라 이것은 약자들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흐름인 것이다. 정치의 흐름인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추미애 후보 전 장관께서 상당히 좀 이재명 지사에게 우호적인 이런 질문이나 발언이나 방어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후보들 안에서는 호불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후 관계가 또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정세균 후보와 이광재 후보가 단일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두 분이 어쨌든 인물이라든가 제가 얘기한 정책이라든가 전략 차원에서 그림을 그리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연대하고 연합을 하는 거고 저는 추미애 장관과 이재명 지사님하고 무슨 연대 약속 이런 거보다는 그 과정에서 지금 시대가 필요한 리더십이 뭐고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은 공감대, 교감은 있었기 때문에 토론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지 어떤 전략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범야권 쪽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후보 이제 정치 참여 선언도 했고 대선 출마 이제 나왔으니까
여러 가지 조사 결과들 좀 나오곤 있어요. 구체적인 제가 수치를 좀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발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엎치락뒤치락 되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지금의 여론 추이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여론 추이는 이런 거죠. 이제 후보를 볼 때 세 가지 판단 기준이 있거든요. 이미지. 그분이 어떤 이미지를 이제 국민에 다가왔느냐. 근데 이미지를 넘어서 업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국가의 비전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건데 네.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 하면서 추미애 전 장관과 이제 갈등하면서 또 민주당의 어떤 반감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이미지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국민들이 이제 엄정하게 이제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그 업적에 대한 평가들이 있는데 네. 그럼 검찰총장으로 잘 해왔느냐 아니면 이제 가족 친인척 관계에 대해서는 잘 했느냐 이 단계에 지금 있는 겁니다. 예. 그래도 하나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국가에 대한 비전이 있느냐. 지금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국내 정책에 대한 거 경제 복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그리고 외교에 대한 부분 대외 관계에 대한 것들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앞으로 그림이 있는 거냐. 이러한 판단이 남아 있는 건데 네. 단순하게 이미지만 있는 경우는 그 업적과 비전이 설정이 되지 않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 그 이미지를 꺼가면서 지지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단계에 와 있다. 그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미지 버블이 있는데 네. 그 버블이 점점점 꺼져다 가고 있는 단계가 아니겠느냐. 그것은 민주당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보수층 안에서의 검증이 더 치열해서 그것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7월 11일 이번 예. 주 일요일입니다. 컷오프 이제 결정이 되고 네네. 9월 10일 전까지인가요? 대선 후보로 선택하게 되어 있죠.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9월 5일 날 1차 선출이 돼 있는 걸로 돼 있죠. 예. 9월 5일에 1차 선출. 50%가 넘지 않으면 네. 그 주에 10일인가요? 다시 한번 이제 결선 투표를 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이제 나중에 1위와 2위가 결정이 되면 네네. 과반이 되지 않으면 결선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 반이재명 구도가 강해진다고 거기서 고착화된다거나 이렇게 좀 세가 커지면 여기에 대한 좀 걱정도 좀 이런 들지 거죠. 않을까 지금 싶은데. 이제 그런 지적은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네. 정치는 이제 세를 형성하고 대세를 하고 그 물결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예. 뭐냐면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후보 자신이 하는 거죠. 그래서 후보의 고독한 결단이 되는 거고 고독한 싸움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모든 후보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적은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 나머지 다른 후보들도 네네. 그것을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이재명 지사는 저는 1차에서 50%를 넘어가서 대세론을 만드는 것이 네. 최대 관건이다. 또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렇게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출마 선언을 비대면 영상으로 하셨어요. 네네네. 이 지사가 직접 나와서 이제 뭐 청취자라든가 시청자라든가 국민께 좀 이야기를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 왜 안 나오실까요? 그 비대면에 대한 의미를 좀 담을 수가 있는 건데 네. 우리가 이제 스피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설입니다. 보통 네. 이제 출마 선언했을 경우 연설인데 네. 연설은 강한 모습이고 그 다음에 그 듣는 사람에게 어떤 긴장감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건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지사는 오히려 따뜻함을 강조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의 어떤 삶의 모습 네네. 그리고 이제 내레이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청각에 대한 것들이 있는 건데 알겠습니다. 자, 귀로 들어서 마음을 울리는 예. 그런 모습이었고 이제 앞으로 이제 방송이라든가 뭐 오늘도 뭐 기자들에게 이제 백브리핑을 많이 했는데 예. 그런 자리는 많이 마련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사본부에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직접 예.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박성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2부 정치화투로 뵙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